2025년 초 미국의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숫자는 미국 전체 경제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 정부가 올해 이자 지급만으로 1조 달러 가까이 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방비보다 많고 메디케어 지출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한 나라가 빚을 갚는 데 드는 이자만으로 국방비를 초과한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 월스트리트의 베테랑 투자자들은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50년 경력의 글로벌 투자자는 3년 내에 심각한 재정 위기가 올 확률을 50% 이상으로 보고 있죠.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는 이미 미국 적재 보유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움직이는 법이니까요. 채권 시장이 흔들린다는 것은 단순히 투자자들의 손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 경제체의 토대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부채 위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2년 영국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총리가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하자 투자자들이 일제히 영국 국채를 내다 팔았고 파운드화는 폭락했습니다. 영국은행이 긴급 개입했지만 총리는 결국 6주 만에 사임해야 했죠. 선진국에서도 재정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은 영국보다 훨씬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전지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반응부터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 그리고 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정부 회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의 문제이고 다음 세대가 물려받을 미래의 문제입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위험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미국은 건국 이래 부채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1776년 독립전쟁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 시작이었죠. 하지만 역사의 대부분 동안 미국은 예산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전쟁이나 대공황 같은 위기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큰 적자를 냈고 위기가 지나면 다시 균형을 맞추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1990년대 초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 경제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해 재정 적자는 투자자들의 큰 우려 사항이었죠. 로버트 루비는 골드만삭스의 공동 수석 파트너로 일하던 시절 고객들이 적자 문제로 인해 미래를 불안해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빌 클린턴의 대선 캠페인에 조언자로 참여했고 나중에 재무부 장관이 되어 재정 건전성 회복에 나섰습니다. 경제팀 회의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결정이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요. 세출 삭감과 세입 증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인기 없는 정책이었지만 행정부는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죠. 2000년 미국은 1969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3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정부가 벌어들이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아진 겁니다. 하지만 그 흑자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01년과 2003년의 대규모 감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장기전쟁,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까지 이 모든 사건들이 연방 예산에 엄청난 구멍을 냈습니다. 워튼스쿨의 켄트 스매터스 교수는 이런 적자의 원인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약 3분의 1은 세금 감면에서, 3분의 1은 지출 증가에서, 나머지 3분의 1은 비상사태 대응에서 나온 것이죠.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팬데믹이나 금융위기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니까요. 문제는 나머지 두 가지입니다. 평시에 세금을 깎고 지출을 늘리면서 동시에 적자를 키운 것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스매터스의 모델에 따르면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년 안에 채권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회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결국 어떤 형태로든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채무 불이행이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전통적인 의미의 채무 불이행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미국은 자국 통화로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가 달러를 찍어내서 빚을 갚을 수 있죠. 이것을 통화 발행이라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나 짐바브웨 같은 나라들이 과거에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돈을 마구 찍어내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경제에 유통되는 달러가 갑자기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양의 상품과 서비스를 더 많은 돈이 쫓아가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1970년대 미국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인플레이션, 2000년대 짐바브웨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모두 이런 메커니즘으로 발생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찍어냈지만
그 대가로 화폐 가치가 폭락한 겁니다. 레이 달리오는 50년 동안 글로벌 거시 경제를 연구하고 투자해온 인물입니다. 그가 운영하는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 중 하나죠. 달리오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줄곧 정부 부채 문제를 경고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사에 비유합니다. 혈관에 플라크가 쌓이는 것을 지켜보는 의사처럼 그는 금융 시스템에 부채가 쌓이는 것을 관찰해왔다는 겁니다. 달리오는 지금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수백 년간의 역사적 데이터를 분석해서 국가 부채 위기의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큰 부채 거품이 형성되고 정점에 달하고 결국 붕괴하는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걸 발견했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위험한 지점에 접근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국채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요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순환계 질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혈관에 플라크가 조금씩 쌓이면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심장마비가 옵니다. 달리오가 보기에 미국 재정도 비슷한 상태입니다. 측정 가능한 지표들이 모두 나쁜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거죠. 1년에서 3년 사이, 길어도 5년 안에 심각한 위기가 올 확률이 50%를 넘는다고 그는 추정합니다. 미국 정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합니다. 투자자들이 국채를 사주면 정부는 그 돈으로 예산을 집행하죠. 하지만 투자자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국채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인플레이션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위험이 큰 만큼 보상도 커야 한다는 논리죠. 에드 야르데니는 1980년대에 이런 현상을 처음 목격했습니다. 1970년대에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은 투자자들은 또다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경계심을 높였습니다. 정부와 연방준비제도가 제대로 경제를 관리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투자자들이 직접 나서서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죠. 야르데니는 이들을 채권자경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정의를 실현하려는 자경단처럼 이들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정부에 압력을 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1983년 야르데니가 자신의 뉴스레터에서 채권자경단을 처음 언급했을 때 그들이 우려한 연방적자는 2천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2025년 연방적자는 2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배가 넘는 수치죠. 그럼에도 채권자경단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야르데니는 경고합니다. 그들이 조용한 것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행동에 나서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채권자경단이 실제로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이 국채 매입을 거부하거나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면 정부의 차입 비용이 급등합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금리, 기업대출금리도 따라서 오르죠. 경제 전체가 신용경색에 빠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요. 채권시장은 주식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채권시장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2022년 가을 영국에서 작은 규모의 부채 위기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리즈 트러스 총리는 취임 직후 450억 파운드 규모의 감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한 대담한 계획이라고 그녀는 말했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감세로 인해 재정 적자가 급증할 것을 우려했고 영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채 가격이 폭락하자 파운드화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영국의 연금기금들은 국채를 담보로 복잡한 금융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국채 가격이 떨어지자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러려면 보유한 국채를 더 팔아야 했고 이것이 다시 국채 가격을 끌어내렸죠.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영국은행이 긴급 기입해서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은 겨우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여파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감세안을 철회했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진 뒤였습니다. 총리 취임 6주 만에 그녀는 사임해야 했죠. 영국 역사상 가장 짧은 재임 기간이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재정 신뢰가 무너지면 이렇게 빠르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시장의 신뢰는 수년간 쌓아도 단 며칠 만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PIMCO는 2조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입니다. 2024년 12월 PIMCO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장기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연방 정부의 적자 추세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계대 채권 투자자가 미국 국채를 줄인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PIMCO의 입장은 미묘합니다. 그들은 미국 국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기축통화국이고 경제는 역동적이며 제도는 강력하다는 거죠. 전 세계 투자자들은 앞으로도 미국에 상당한 자본을 투자할 것이라고 그들은 예상합니다. 다만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국채만 집중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국채도 함께 보유하겠다는 뜻이죠. 실제로 유럽이나 일본 같은 곳의 국채 금리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미국보다 더 신중한 재정 정책을 펴고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같은 수익률이라면 더 안전한 곳에 투자하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PIMCO의 움직임은 미국 국채에 대한 전면적인 불신이 아니라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면 결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경제학자들은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지표를 주시합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장기 국채에 투자할 때 요구하는 추가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 위험, 재정 불확실성 같은 장기적 리스크에 대한 보상이죠.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한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미래에 대해 더 불안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하락한다면 경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2025년 1월 기간 프리미엄은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 약간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완벽한 지표는 아니고 모델마다 추정치가 다르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분명합니다. 투자자들이 미국의 재정 상황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PIMCO 같은 큰 운용사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차입 비용은 계속 올라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정부 차입 비용이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 정부가 올해 이자 지급에만 약 1조 달러를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죠. 의회 예산국 추계에 따르면 2025년부터 순이자 비용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국방비 지출을 모두 초과하게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 건강을 돌보는 것보다 비이자를 갚는데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예산의 다른 부분이 압박을 받습니다. 세금을 감면하고 싶어도 국방비를 늘리고 싶어도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싶어도 여유가 없어집니다. 이자 지급이 모든 것을 잠식하기 때문이죠. 2025년 미국 정부가 이자로 갚아야 할 돈은 총 세수입의 18%에 달합니다. 2022년만 해도 퍼센트가 안 됐는데 3년 만에 거의 2배로 뛴 겁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 전체로 보면 부채가 늘어날수록 성장은 둔화됩니다. 정부가 빌린 돈은 결국 민간 부문이 쓸 수 있는 돈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가게가 소비할 자금이 정부 부채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자 지급이 늘어나면 세금을 더 걷거나 지출을 더 줄여야 하는데 둘 다 경제에 부정영향을 미칩니다. 세금이 오르면 소비와 투자가 줄고 정부 지출이 줄면 경기 부양 효과가 사라지니까요. 2025년 봄 의회를 통과한 세금 및 지출 법안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소속 의회 예산국은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적자를 수조 달러 더 늘릴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반대 진영은 이 법안을 빅 뷰티풀 플랜이라고 부르며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채권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한 투자 전문가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아무리 멋진 계획이 있어도 채권 시장은 마이크 타이슨 같다고요. 얼굴에 주먹을 맞기 전까지는 괜찮아 보이지만 맞고 나면 모든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CBO의 추계를 불신했습니다. 세금 감면이 경제 성장을 촉진해서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증세가 됐을 거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행정부의 목표가 부채 증가율보다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장기 목표는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현재 6.7%에서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채권 자경단의 주장이 근본적으로 옳다고 한 투자자는 말합니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적자를 계속 내서는 안 되지만 아직까지는 부채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의문시되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핵심 단어는 아직이죠. 상황은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돌아설 수 있고 그 순간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개울탈이라고 표현한 전문가도 있었죠. 부딪히기 전까지는 그게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부채가 계속 쌓이면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빚을 물려줘도 괜찮다. 어차피 그들은 우리보다 더 잘 살 테니까.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면 미래 세대는 더 많은 소득을 벌 것이고 그러면 빚을 갚는 것도 덜 부담스러울 거라는 논리였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젊은 세대가 과연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습니다. 카일라 스캔로는 경제 문제를 다루는 작가이자 콘텐츠 제작자입니다. 젊은 층에게 큰 영향력을 가진 그녀는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했습니다. 청중들에게 물었죠.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경제에 가장 큰 위협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요. 부채와 적자가 그 평가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고요. 스켈로는 이자 지급이 상당한 부담이고 금리는 당분간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젊은이들이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 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가 받았던 서비스의 비용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양날의 검이라고 스캔러는 표현했습니다. 혜택은 못 받고 부담만 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세대 간 공평성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부채가 쌓이면 정부가 비상사태에 대처할 여력도 줄어듭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는 대규모 구제금융과 경기 부양책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죠. 실업수당 확대, 기업 지원금, 개인 수표 지급 등 전례 없는 재정 지출로 경제 붕괴를 막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정부 지원에 익숙해졌습니다. 위기가 오면 정부가 나서서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게 됐죠. 그런데 만약 부채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채 위기를 부채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빚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빚을 더 내서 위기에 대응할 여력이 없다면 다음 위기가 왔을 때 정부는 속수무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지정학적 환경을 보면 미래에 또 다른 비상사태가 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 새로운 위기가 터질 수 있는 불안정한 세계에 살고 있죠. 2010년 한 기자가 당시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던 마이클 말렌 제독에게 물었습니다. 국가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사람들은 테러리즘이나 핵무기, 적대국 같은 답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멀렌의 답은 달랐습니다. 국가 부채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전국이 놀랐죠. 군 최고위 장성이 안보 위협으로 재정 문제를 꼽다니 뜻밖이었습니다. 멀렌은 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 두 대통령 아래서 합참 의장을 지냈습니다. 그가 보기에 국방 예산은 매년 쓰지 않고 남는 재정 자원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이자 지급이 그 자원을 잠식하게 되죠.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은 더 커지고요. 결국 국방 예산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시기에 국방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멀렌은 국방 예산이 유지되거나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25년 미국 정부는 국방비보다 이자 지급에 930억 달러 더 많은 돈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대를 유지하는 것보다 빚 이자 갚는 데 돈을 더 쓰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될 리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작년에 그 기준점을 넘어섰습니다. 역사학자 닐 퍼거슨은 부채 부담이 국가 자원을 빨아들여 국방에 쓸 돈이 줄어들면 강대국도 군사적 도전에 취약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초강대국끼리 치킨 게임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적대국들은 미국의 재정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부채 수준을 약점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시진핑은 여러 차례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외국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보유량을 줄여왔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미국 국채의 해외 보유액은 약 9조 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외국 정부와 투자자들이 그만큼 미국 국채를 사들였다는 뜻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 채권자들이 지정학적 갈등에서 국채를 레버리지로 사용할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공식적으로 약 8천억 달러 추정되지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보유분까지 합치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일시에 시장에 내다 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국채 가격 폭락, 금리 급등, 달러 가치 하락 같은 여러 재정적 충격을 한꺼번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중국도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국채를 급히 팔면 가격이 폭락하는데 그러면 중국 자신도 큰 손해를 봅니다. 게다가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이 보유한 나머지 달러 자산의 가치도 함께 하락합니다. 상호 확증 파괴에 가까운 시나리오인 겁니다.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사실 일본입니다. 1조 달러가 넘는 규모죠. 일본은 수출 중심 경제 구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국 국채를 사들여 왔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걸쳐 일본 기업들은 미국에 막대한 수출을 했고 그 대금을 달러로 받았습니다. 이 달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예요.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가 미국 소비자에게 차를 팔아 3만 달러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일본에서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부품을 사야 하니까 엔화가 필요합니다. 달러를 엔화로 바꾸기 위해 일본 은행에 돈을 보내죠. 은행은 환전을 해주고 받은 달러를 어딘가에 투자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유동성 높은 투자처가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들은 수십 년간 미국 국채를 계속 사들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무역 정책 변화는 이런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세가 오르면 무역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달러도 줄어들겠죠. 결과적으로 미국 국채를 사줄 외국 수요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관세 수입으로 예산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거둬들인 수조 달러로 세금을 낮추고 국가 부채를 갚겠다고 말해 세금 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10%의 보편적 관세가 수조 달러의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실제 순수입은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로 인해 수입이 줄고 경제가 위축되면 다른 세수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세만으로는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은 예산 편성이라는 힘든 작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입과 세출을 꼼꼼히 따져서 균형을 맞추는 것, 지루하고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문제는 정치적 양극화입니다. 의회는 극심한 분열 상태에 있고 당파적 이익이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당 모두 세금을 낮추고 지출을 늘리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 반대는 꺼립니다. 세금을 올리면 유권자들의 반발을 사고 지출을 줄이면 혜택을 받던 집단이 반발합니다.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를 걱정해야 하니까 인기 없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죠. 그 결과 쉬운 길만 선택하게 됩니다. 적자를 더 내면서 문제를 미래로 미루는 겁니다. 루빈은 기본적인 정치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재정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마이클 멀렌 전 합참의장에게 다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도 국가 부채를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보느냐고요. 그의 답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정치적 분열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부채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려면 결국 정치권이 협력해야 하는데 지금의 양극화된 정치 환경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는 겁니다.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 개혁을 하려면 의료제도를 고치려면 사회보장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모두 양당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타협이 필요하고 서로 양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분열이 심해질수록 타협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멀렌이 보기에 이것이 미국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위협입니다. 숫자는 냉혹합니다. 36조 달러의 부채, 2조 달러에 육박하는 연간 적자, 1조 달러의 이자 지급. 이 수치들은 단순히 회계장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다음 세대가 물려받을 미래가 담겨 있고 국가가 위기에 대응할 능력이 담겨 있으며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가 담겨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개울다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쪽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역사는 교훈을 줍니다. 과거의 강대국들은 군사적 패배로 무너지기보다 재정 파탄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스페인 제국, 오스만 제국, 배영 제국 모두 부채 위기와 재정 고갈을 경험했죠. 미국이 그들과 다를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기축통화국이라는 특권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강력한 제도를 갖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시장은 인내심을 가지고 있지만 무한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채권 자경단은 아직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언제 움직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PIMCO 같은 거대 투자자들은 이미 포지션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간 프리미엄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신호등이 노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빨간불이 켜지기 전에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는 해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양당이 협력했으며 30년 만에 예산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그 경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정치적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워싱턴은 그때와 다릅니다. 양극화는 훨씬 심해졌고 타협은 정치적 약점으로 여겨지며 장기적 사고는 단기적 이익에 밀려났습니다. 젊은 세대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자신들이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첫 세대가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들이 물려받을 것은 번영이 아니라 빚더미일 수 있습니다. 부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채를 더 쓸 수는 없습니다. 그 시점이 오면 이미 너무 늦은 겁니다. 미국이 예외적인 나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경제 법칙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빚이 쌓이고 빚이 쌓이면 이자가 불어나며 이자가 불어나면 다른 지출을 잠식합니다. 이것은 가계에도 적용되고 기업에도 적용되며 국가에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잠시 버틸 수는 있어도 영원히 버틸 수는 없죠. 해결책은 존재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수십 년간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세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며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의 조합이죠.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극도로 어렵습니다. 누구의 세금을 올릴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의 예산을 삭감할 것인가, 이런 결정은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먼저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닙니다. 부채가 늘어날수록 해결은 더 어려워지고 선택지는 더 줄어듭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연방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쓸 여력이 있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다음 위기가 왔을 때도 같은 여력이 있을까요? 부채가 이미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추가 지출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위협입니다. 국방비보다 이자 지급에 더 많은 돈을 쓰는 나라가 어떻게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적대국들은 이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재정 압박으로 인해 군사적 선택지가 제한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경제력이 곧 군사력의 기반이라는 것은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한 진리입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의 역할도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달러가 기축통화이고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여겨집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불확실한 시기에 미국 국채로 피신하죠. 하지만 이 신뢰가 영원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신뢰는 쌓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영국이 그랬고 다른 나라들도 그랬습니다. 결국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 어려운 결정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위기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지금 선택하면 통제된 조정이 가능하지만 위기가 강제로 선택을 만들면 혼란스러운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위기 없이도 재정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역사의 전환점에서 미국은 여러 번 올바른 선택을 해왔습니다. 대공황을 극복했고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냉전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려운 결정과 희생이 필요했지만 국가적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지금의 부채 위기도 그런 순간일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국가 안보를 위해 경제적 번영을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하는 순간 말이죠. 보이지 않는 개울타리는 여전히 어딘가에 있습니다. 부딪히기 전에 멈출 수 있을지 아니면 충격과 함께 그 존재를 깨닫게 될지는 앞으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숫자는 경고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우려하며 시장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